이 페이지에서는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확인해 주셔야 되고, 물질의 특성이다 하면 특정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고유한 성질이다 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는 거야. 고유한 성질이긴 고유한 성질인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무슨 뜻이냐? 같은 물질에선 항상 같아야 돼. 그쵸? 그래서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면서 같은 물질일 때는 양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그 고유한 성질들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물질의 특성인데 예시들을 보시면 색깔, 맛, 냄새, 밀도, 용해도, 그리고 끓는 점, 녹는 점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색깔, 맛, 냄새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고 뒤에 끓는 점, 녹는 점도 무슨 말인지 알죠? 색깔이랑 맛이랑 냄새가 물질의 특성인 거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식초랑 그냥 노란 색깔 뭐 색소탄 물이랑 구분할 수 있어요. 냄새 때문에. 그쵸? 그래서 냄새가 식초는 당연히 신냄새가 날 거고 소금이랑 설탕 맛으로 구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색깔 같은 것도 뭐가 있을까? 색깔 뭐 빨간색, 소금이 빨간색인 경우 있다. 설탕이 빨간색이면 그거 먹을래? 뭔가 색소를 섞었거나 있겠죠.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설탕은 빨간색은 잘 없죠. 그래서 색깔까지도 전부 다 물질의 성질인데 끓는 점이랑 녹는 점도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몇 도에서 얼어요? 그러면 그 얼음은 몇 도에서 녹아요? 아니 똑같이 0도겠지. 0도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그 끓는 점이랑 녹는 점 내가 물이라고 했을 때 그 확실한 숫자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네도 물질의 특성 맞고 그 다음에 밀도랑 용해도가 여기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밀도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건 넘어갈게요. 밀도라고 하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그 속력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속력? 아니 속력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 그럼 속력식 기억나? 그래서 내가 이거 속력의 정의 물어보면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라고 한다고 했어. 얘가 분모에 들어있고요. 얘가 분자에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하시면 외울 때는 보통 즙이라고 많이 외워요. 부피분의 질량. 즙이라고 많이 외우는데 이 식을 알고 있으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정의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단위들 이야기해주면 부피분의 질량 맞죠? 부피분의 질량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세제곱센티미터랑 밀리리터랑 둘 다 부피의 단위죠. 질량의 단위하면 그램이나 킬로그램 같은 거 나오면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주실 거고 얘가 물질의 특성이거든? 물질의 특성이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 다음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니까 물질의 특성이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왜 얘가 물질의 특성인지 물어보면 요거 두 개를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두 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밑에 그래프 질량 부피 그래프인데 가로축이 부피고 세로축이 질량이니까 기울기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이 뭐라고? 밀도라고.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랑 같다? 밀도랑 같다. 그래서 A랑 B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점에 있지만 같은 기울기상에 있죠. 밀도가 어떻다? 같다. 지금 부피랑 질량이 다르긴 하지만 밀도 자체는 같다라는 거예요. C도 똑같고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밀도라고 하면 저 밀도란 그 단어 자체는 사실 빽빽할 밀이거든. 인구 밀도 할 때 밀도처럼. 그래서 얼마나 빽빽한 인구 밀도도 밀도잖아. 뭐가 있지 밀 들어가는 게 빽빽할 밀자를 사용해서 얼마나 빽빽한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정한 부피에 뭐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같은 부피에 많이 들어있을수록 질량이 커지겠죠. 그게 밀도의 개념이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프 보는 거 됐고 그래서 밀도가 작은 물질이 밀도가 큰 물질 위에 뜰 거야. 밀도가 작은 게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게 뜬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 스티로폼이 물 위에 왜 뜨냐면 스티로폼이 가벼워서 쇠는 왜 가라앉아 하면 무거워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티로폼이 물 위에 뜨는 건 스티로폼의 밀도가 더 작아서 그런 거고 쇠공의 밀도
밀도가 커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밀도가 작은 게 뜬다. 그래서 우리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건 항상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식용유,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체랑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 크게 안 받는데 기체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기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어. 근데 기체는 내가 누르면 부피가 어떻게 돼? 작아져요. 내가 압력을 주게 되면 그 분모에 있는 부피가 달라지네. 반대로 내가 열을 가하면 부피가 커지죠. 열을 가하면 분모에 있는 부피가 또 달라졌어. 그러면 얘는 온도랑 압력을 같이 표시를 해줘야 이때 밀도가 얼마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온도랑 압력을 함께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밀도랑 관련된 생활 속 현상 보시면 구명조끼 보면 뜨는 거, 그 다음에 잠수부가 물에 잠수하려고 납을 차는 거, 밀도가 큰 납을 찰 거고, 그 다음에 비행선 띄워야겠죠? 그래서 밀도가 작은 헬륨 기체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LNG랑 LPG는 학교에서 뭔지 외우라 그러면 외워야 되고, 아니면 그냥 LNG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더 작아요. 그래서 위로 뜰 거거든? 가스라서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려면 천장에다 설치하는 거야. LPG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커요. 얘도 누출되는 거 감지하려면 바닥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고 뜨는 내용에 관련된 현상이 나오면 그거 전부 다 밀도로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밀도가 질량이 같고, 잠시만, A랑 B라는 물체 두 개가 있는데 질량이 A랑 B가 같고요. 부피가 A가 B보다 크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 부피분의 질량인데 분모가 A가 더 크고 분자는 같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커지죠. 맞아? 분모가 작을수록 숫자가 커져야 되니까. 반대로 질량이 A랑 B 중에서 A가 더 크고 부피가 A랑 B가 같다면 밀도는 누가 더 크다? 분자가 더 큰 A가 더 크다. 이거 정리할 수 있겠죠?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데 어디에 있다. 뒤쪽에 13쪽에 2번 한번 볼래? 그 유레카라는 단어 알죠? 그 유레카가 뭔지 알아? 대충 그 스토리를 알아?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스토리가 뭐야? 왕관. 진짜인지 아닌지 어. 그 온천에 들어가서 자기 몸 가라앉았더니 물이 뜨는 맞아. 그 왕관 집어넣고서 뭐가 금인지 아닌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왜 걔가 부피를 들어가고 나서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라고 한 거냐면, 그러니까 넘치는 양만큼이 부피라는 걸 안 거죠. 그러면 아르키메데스가 할 일은 왕관과 같은 질량의 순금 2개를 항아리에 넣은 거야. 그리고 부피가 같은지 보는 거야. 왜냐면 같은 물질이라면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니까 같아야 되는데 둘이 넘친 물의 양이 같았던 거죠. 질량이 같은데. 지금 넘친 물의 양이 왕관이 더 크네요. 맞아요? 그러면 밀도는 누가 더 큰 거야? 밀도는 순금이 더 큰 거야. 밀도가 다르니까 왕관이 순금이 더 아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게 이게 밀도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내용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밀도 파트는 요 정도 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것 좀 나올 수 있는데, 계산하는 것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 게 저기 11쪽에 5번. 11쪽에 5번 구하실 때 부피는 얼마예요? 부피 지금 원래 12가 있었는데 금속을 넣었더니 얼마만큼 밀려났어? 어디까지? 20까지 밀려났네. 그럼 부피 얼마야? 부피 8로 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금속 조각 지금 그 질량 나와 있으니까 혹시 밀도 한번 구해볼래요? 한 번만. 아, 5번 맞아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그냥 계산이 조금 귀찮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잘못 읽어서 틀리는 사람들이 진짜 종종 있다. 이거 뭐 22로 읽었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거 그냥 한 번에 퉁쳐가지고 넣거나 여기 있는 숫자 넣거나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실수고 이것만 잘 확인해서 부피로 쳐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간단한 내용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이번에 물질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게 이거래. 나머지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거든? 왜 아니야?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 아니죠.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 아니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아마 용해도 나올 거거든? 14쪽의 용해도? 내가 알기로는 너네가 초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어. 그 용질이랑 용매랑 용해랑 용해. 배웠죠? 용질이 뭐야? 용질이 뭘까? 너네랑 똑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배운 걸 알고 있는데 용질이 소금이야 물이야 그러면? 아 맞아요. 용질이 소금이야. 용질하시면 녹는 물질이고요. 용매하면 녹이는 물질인 거고 용해하시면 녹는 현상이야. 그 다음에 용액하면 녹은 물질인 거죠. 그래서 용질에 설탕, 황산고리 같은 거 들어있고 용매에다가 물 들어있고요. 용액하면 그거 넣은 수용액하면 물에다가 녹인 용액이란 뜻이야. 이런 것들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단어 알고 있는 거죠. 용해라는 단어도 알 수 있고요. 용해도라는 단어는 용해되는 정도라는 거거든. 근데 용해도의 요 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제발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용해도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어떤 온도에서야? 용매 100g이야.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을 나타냈다. 그리고 단위 없어요. 가끔 학교에서 단위가 그램이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문제는 그렇게 푸시고 실제로는 단위가 없긴 해요. 가끔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어떤 온도에서 용매 정해졌어요. 왜냐면 어떤 온도는 뜨거운 물에 소금이 더 많이 녹을까 적게 녹을까? 뜨거운 물에.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많이 녹아요. 실제로 그래요. 많이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를 정해줘야 돼.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용매 100g 되어 있는데 100g에 많이 녹겠니? 200g에 많이 녹겠니? 200g에 많이 녹잖아. 그러니까 용매 양도 정해준 거야. 그 다음에 녹을 수 있는 것 중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이 얼마인지 숫자만 나타내겠다고 해서 그램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다 포함해서 용해도의 정의로 써주셔야 되는 거고, 자,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물질의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니까 물질의 특성 맞아요.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양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 용매의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고정시켜놨지. 그쵸? 그 값을 정해줬다면 그 상태에서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때는 물질의 특성이 낮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물질 구분하는데 당연히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고체의 용해도가 먼저 나와요. 밑에 아마 기체의 용해도도 있을 거고, 고체부터 보시면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할 거야. 그리고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아요. 이건 일단 그냥 괄호만 치고 넘어가면 되고,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녹는다. 가로축이 온도고요. 세로축이 용해도야. 그러면 붕산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잘 안 보이지만 조금 기울어 있죠? 그 다음에 황산구리,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전부 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죠. 맞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저 선들이 뭐냐? 이 일정한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최대 지점을 다 찍은 거죠. 다 찍은 거죠. 60도에서도 찍고 그 사이사이 간격마다 다 찍고 그걸 이은 게 그래프잖아. 그쵸?
그러면 어떤 용액이 요 지점에 있다, 이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 용액은 전부 다 녹은 거야. 맞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50도라는 온도에서 질산칼륨이 최대로 녹아있는 지점에 있는 용액을 내가 그래프에 나타내자면 여기다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러면 내가 50도, 똑같이 50도에서 질산칼륨을 60g만 넣었다고 해볼게. 최대 여기 한 85까지 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다 녹아 있는 거야? 아니면 질산칼륨 더 넣을 수 있는 거야? 더 넣을 수 있죠. 요만큼 더 넣을 수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다 녹아 있는 상태를 포화용액이라고 부르고 덜 녹아 있는 상태를 불포화용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포화용액이 아니다 해서. 그게 요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용해도 곡선 상에 있는 요 친구들, 이 위에 점을 주고 이 지점에 있는 용액이라고 하시면 포화용액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아래 지점에 있는 애들은 아직 요만큼씩 더 녹을 수 있는 애들이죠. 그 친구들을 우리가 불포화용액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과포화가 여기는 써있고 책에는 안 써있을 건데, 과포화용액이다 라고 하시면 최대 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녹아있는 상태예요. 녹아서 사실은 우리가 이만큼 녹여놨어. 이거를 내가 온도를 여기까지 낮추면 용질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이만큼은 튀어나오거든? 석출될 거야. 석출이라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태 말고 실제로 녹아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녹일 수 있긴 한데 되게 불안정해서 저 상태는 금방 망가져. 그러니까 금방 결정이 석출되고, 저 상태의 대표적인 예시가 혹시 그 똑딱이 손난로 알아요? 요새 애들 가끔 알던데. 그게 과포화용액이라서 내가 조금만 똑딱만 해줘도 충격을 준 거지. 충격을 줘서 용질들이 다 석출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거 다시 열 줘서 다시 녹이고 과포화 상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과포화용액 그런 내용이고, 학교에서 안 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과포화는 혹시 하시면 그런 내용이다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 방금 얘기했던 거, 용질의 석출. 내가 60도에서 질산칼륨 요만큼 녹여놨는데, 포화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얘 온도를 20도로 낮춘 거야. 그럼 20도에서는 최대한 35 정도까지밖에 못 녹네요. 이만큼은 못 녹아있지. 이제 더 이상 내가 60도일 땐 다 녹여서 남아있는 가루가 없었거든? 근데 20도로 낮추니까 이제 못 녹게 됐잖아. 그럼 얘네가 다시 가루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다시 튀어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석출이라고 불러요. 용질이 석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고,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이만큼 석출되겠지. 그래서 내가 넣어준 용질의 양에서 냉각시킨 온도에서의 용해도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계산할 거고, 이거 계산하는 거 조금 이따가 다시 볼게요. 여기까지 내용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옆에 2번에 포화용액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A 지점은 불포화용액이죠. 이제 여기까지 됐지? 얘를 포화용액 만들려면 방법 두 가지예요. 용질을 더 넣어줄 수 있어. 올라가. 그 다음에 X축 움직여서 온도 냉각시키면 포화용액 될 거예요. 맞죠? 요거 두 개만 해주셔야 되고, 같이 나오는 낚시선지가 항상 용매의 양을 줄인다 이런 게 있어. 근데 소금물에서 물만 뺄 수 있어요? 안 되지. 내가 소금물이 불포화 상태면 소금을 더 넣거나 얘를 냉각시키거나 해야지, 물을 빼서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용질이랑 온도만 건드린다. X축이랑 Y축만 건드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요게 고체의 용해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 증가한다 했어. 근데 뒤에 괄호만 친 내용이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온도랑 압력 여기서도 함께 표시해야 돼. 그리고 요 내용 되게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1, 2, 3, 4, 5, 6에서 많이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기체의 밀도도 온도와 압력 표시해야 됐고요. 기체의 용해도도 온도와 압력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해요. 어차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온도 높을수록 용해도 감소하는데, 탄산음료로 설명을 제일 많이 해요.
탄산음료가 내가 뚜껑을 땄을 때를 하려면 압력부터 해야 되니까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하는데 내가 뚜껑을 따면 기포가 쫙 나오지. 그 기포가 용해되어 있던 거거든? 화학 반응이 아니라 안에 내가 기체를 다 녹여놨어. 이산화탄소를 쫙 녹여놨는데 얘가 녹아 있다가 내가 뚜껑을 열었더니 이 기체가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아니지만 기포 상태로 뽀글뽀글하고 나온 거예요. 기체로 튀어나온 거야. 용질이 석출되듯이 더 이상 녹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기포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한다라는 건 뚜껑 닫아놨을 때는 압력이 높은 상태인데 뚜껑 열면 압력이 낮아졌겠죠. 압력을 되게 높여서 빵빵하게 우리 딱 편의점에 샀을 때 땅땅하지? 내가 열었을 때보다 압력을 땅땅하게 높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기체가 많이 녹아있다가 뚜껑 열면 그때부터 말랑말랑해지죠. 그치? 그 얘기는 이제 압력이 빠져나가서 압력이 낮아진 거야. 그래서 기포가 올라온 거고, 그렇다는 건 뚜껑 열었을 때 용해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석출된 거랑 비슷한 거니까.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할 거고, 그다음에 온도는 우리 탄산음료를 사서 굳이 실온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먹고 남은 걸? 안 해. 왜? 물론 미지근해서 맛도 없는데 탄산도 다 빠져요. 그쵸? 탄산이 빠져나갔다라는 건 녹아있던 기체들이 다 나갔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거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기포가 좀 덜 빠지죠.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 높아지고요. 높을수록 용해도 감소할 거야. 그래서 온도랑 압력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포 발생량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기포가 많이 발생할수록 용해도가 어떤 거야? 용질이 많이 석출될수록 용해도가 낮은 거죠. 기포가 많이 발생할수록 용해도가 낮은 거야. 기포라는 게 더 이상 녹아있을 수 없어서 뽀글뽀글 올라온 거잖아. 그래서 기포 발생량이 적을수록 용해도가 높은 거야. 얘가 적을수록 얘가 큰 거. 그래서 기포 발생량이랑 용해도는 부등호가 반대로 그려져요. 부등호에 체크를 하는 게 나을 뻔했네요. 부등호가 반대로 그려진다. 옆에 압력에서도 기포 발생량이랑 용해도 부등호 반대로 그려진다. 그쵸? 그 다음에 예시로는 압력은 대부분 탄산음료 뚜껑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온도는 이거 많이 하는데, 연못에 가면은 여름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먹이를 안 줘도 위로 올라와서 숨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물 안에 이제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든 거야.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드니까 위쪽으로 올라와서 아예 공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시 많이 나와요. 이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랑 관련된 현상 보시면 이거는 그냥 보면 되는데 어려운 건 없고요. 햇빛 잘 드는 데다가 두면은 안쪽에 공기방울 가끔 맺히는 거 볼 수 있는데, 용해도 낮아지면서 공기방울 맺힌 거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돗물 끓여서 염소 제거하는 것도 녹아있던 염소 기체니까 얘도 끓여서 용해도 낮춰서 증발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날아가게 만드는 거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압력과 관련된 거 요게 잘 나오는데, 잠수병 밑에 있다. 잠수병에만 체크해 주시고, 저게 뭐냐면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부가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졌죠.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돼?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지죠. 맞아. 그러니까 저 바닷속에 들어가면 내 몸에 물이 많잖아. 그리고 피도 결국 다 액체죠. 그 안에 기체가 되게 많이 녹아있을 수 있어. 근데 얘 잠수부가 깊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압력이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다시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거 집에 가서 외우면 되겠다. 집에 가서 외우면 돼. 압력이 낮아지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다시 낮아진단 말이야.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면 기포가 올라온다고 했죠. 근데 내 피 안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압력이 낮아졌다고 해서 기포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피가 잘 흐를까? 바로 죽진 않아요. 다행히도 바로 죽진 않는데 정말 그 미세한 기포 방울들이 모세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잘 피가 안 흐르겠죠. 그 상황을 우리가 잠수병이라고 불러요. 질소기체라는 거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기체가 빠져나와서 기포가 되는 거고, 모세혈관 같은 거 막을 수 있다. 그 경우에 잠수병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올라올 때 갑자기 올라오면 안 되고 좀 천천히 올라오면 좀 막을 수 있다고는 해요. 여기까지 봐주시면 내용 괜찮을까요? 그러면 요거는 저 15쪽에 요거 4번 문제. 일단 4번에 바로 1번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거 써라 라고 했으니까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량이 가장 큰 거, 기울기가 가장 큰 거 고르시면 되죠. 질산칼륨 고르시면 되고,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질산 나트륨이랑 질산 칼륨의 기울기가 압도적으로 크죠. 얘네 둘이 보통 그 용해도 변화가 큰 애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용해도 변화 작은 애들로 많이 나오는 게 염화나트륨이랑 붕산. 저 초록 색깔이 염화나트륨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70도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을 녹여서 포화용액을 만든 뒤 20도로 냉각시킨대. 자, 70도 물 100g이 있어요. 여기에 질산나트륨 녹여서 포화용액 만들면 얼마까지 녹일 수 있어? 70도 여기 있어요. 얼마까지 녹일 수 있어? 140g 녹여 놓은 거야. 포화용액을 만든 뒤라고 했으니까 질산나트륨 140g 녹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냉각시킬 거야. 몇 도로? 20도로. 자, 냉각시켰다고 해서 물의 양이 바뀌어요? 그럴 리는 없죠. 물 여전히 100g이고요. 여기서 최대 질산나트륨이 얼마가 돼? 어딨지? 맞아요. 87. 그럼 지금 140g 녹여놨는데 87g까지밖에 못 녹게 됐네? 이거 두 개 어떻게 해준다? 빼준다. 하면 계산하시면 값이 53g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석출량을 구해줄 거야. 이거 석출량이라고 부르거든요. 석출량 구해라 라고 하시면 이거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문제들이 뒤쪽에 좀 더 있을 건데, 여기 20쪽 20쪽에 6, 7, 8번 8번 문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맞아? 포화 수용액이 163g이다 라고 했으면 이 상태에서는 40도에서 질산 칼륨 물이 100g이고 질산 칼륨 63g이니까 합쳐서 바로 163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물이 100g인 상태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문제에서 만약에 얘를 326g이라고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20도로 냉각시킨대. 요 상황이면 40도 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우리 물 100g이랑 질산칼륨 63g이라는 거는 먼저 용해 독성을 구할 거예요. 그럼 포화 수용액이 163인 것까지 나왔지. 2배 시켜줘야 되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물도 2배 해줄 거고 질산칼륨도 2배 하면 돼요. 그냥 물 200g에 질산칼륨 얼마 넣어놓은 거야 그럼? 126g 넣은 거야. 이거를 20도로 냉각시키면 물 200g에 최대 얼마까지 녹을까? 20도로 냉각시키면 얼마죠? 30으로 나온 거니? 60.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 수용액 그램 수를 다르게 해서 나올 수 있다. 요거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그 뒤에 유제 1번부터 할 건데, 유제 1번에 70도 물 100g에 물질 A 녹여서 포화용액 만들고 50도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A의 질량. A가
A가 이거 쓰라는 건가 보다. 하시면 70도 물 100g에 A가 포화용액 만들었으니까 얼마 녹인 거야? 위에 그래프 보시고 60g 녹인 거죠. 60g 녹여놨고 냉각시켜서 50도로 냉각시킬 거래. 물 똑같이 100g이고 최대 A가 얼마가 된다? 35g 된다. 계산하시면 요거 25g 나올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유제 2번 문제 보시면 2번엔 물 200g에다가 포화용액 아니고 물질 A 60g을 녹였대. 그럼 요때는 50도 물 200g에 A 60g까지는 똑같고요. 냉각시킬 건데 20도 물은 똑같이 200g이야. 최대 A는 얼마가 돼? 그 그래프에 얼마 나오니? 최대 40 되는 거니? 맞아? 20도로 냉각시키면 100g에 20 녹을 수 있으니까 200g에 최대 40g 되겠죠. 여기서 요거 빼주시면 20g 나올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유제 3번 보시면 50도 포화용액 67.5g을 20도로 냉각시킨대. 이 상황. 우리 포화용액 얼마라고 나오면 일단 물 100g에서 50도에 최대 얼마 녹는지 볼 거야. A 얼마 녹아? 35g 녹아. 그러면 용액은 135g이죠. 67.5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전부 다 절반 해주면 되네요. 똑같이 전부 다 절반 해줘서 50도 50g에 A 17.5g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냉각을 시킨대. 얼마로? 20도. 20도 물 50g에는 최대 얼마 녹아요? 10g. 그럼 계산하면 7.5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유제 3번까지 있구나. 그 용해도 문제는 뒤에 시험 대비 교재 몇 쪽일까? 시험 대비 교재 넘어가면 10쪽이랑 11쪽에 맞나? 맞아요. 10쪽, 11쪽. 요 두 페이지에 문제 많거든요. 요거는 지금 몇 개만 같이 해볼게. 몇 개만 답 맞는지 보자. 이거 8번이랑 8번 먼저. 8번. 응? 팔번 문제 풀려? 잠시 어떻게 계산했어? 50을 뺐어요. 뭐에서 뭐를 뺐다? 109에서 50을 뺐어요. 109에서 50을 뺐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60도 물에 질산칼륨 50을 녹여서 수용액 얼마를 만들었대? 그러면 물이 몇 g인 거야? 50인 거야. 질산칼륨 50 넣은 상황인 거야. 그러면 물 50일 때 용해도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 거야. 용해도 얼마야? 방금 100일 때 109였으니까
맞아? 그래서 4.5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액 100g이다 라고 하면 용매랑 용질 합친 질량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러면 위에 4번 해볼래? 그 위에 4번? 용해도? 했어? 뭔가 이상해? 얼마 나왔는데? 두 자릿수야? 소수점 없고? 25 맞아?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혹시? 한 10도에 어. 240도 어. 이런 20도 해가지고 이거 한 거 맞아? 오. 물이 240g인데 고체물질 60g까지 최대 녹을 수 있대. 근데 우리 용해도를 구하라고 했잖아. 용해도는 용매 얼마? 용매 100g일 때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240g에 60g 녹는다면 100g에는 얼마 녹겠니를 계산하는 식인 거예요. 식을 어떻게 세웠었어? 나 한 번만 보러 갈래. 식은 저걸 세우긴 했었어? 아니야? 처음에 어떻게 구했던 거야 도대체? 그러면 일단 저 식은 알겠어요? 식 계산 한 번만 해볼래요? 이 식으로 나오는지? 그러시면 이 비례식으로 구하는 거 일단 됐죠? 가끔 비례식을 못해서 틀리는 애들은 있는데 비례식만 세울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풀 수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1번 문제. 1번은 쉬워요. 옆 페이지 1번. 얼마 나왔어? 118도 맞았던 것 같아.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1번은 쉬웠고 5번.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8번까지만.
2, 31.2g. 그 계산하는 거는 할 수는 있겠죠. 이거 질산칼륨 60g 녹여서 150g 했으니까 물 90g일 때 최대 질량 구해가지고 오케이, 요거까지 계산할 수 있으면은 용해도는 사실 요 정도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 앞쪽에 밀도 문제 몇 개만 볼게요. 밀도는 웬만하면 안 틀릴 것 같긴 한데 4쪽이다. 4쪽. 4쪽에 1번. 4쪽에 1번. 어, 4 맞아요. 그 밑에 5번 그러면 5, 6, 7, 8은 4개를 다 해보자. 5번부터. 오케이, 좋아요. 6번에 1번만? 6번에 2번만? 6번에 2번. 괜찮을 것 같은데, 7번. 점. 2.5 맞아? 2.5라고 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점이. 1.2. 오케이. 요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거 안 헷갈리면 될 것 같아요. 리터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꾸는 거. 그것만 하면 되고, 그럼 밀도랑 용해도는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 풀면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많이 보면. 그 뒤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점이랑 끓는 점 파트는 사실 내용을 다 알아요. 녹는 점이 뭐야? 녹는 온도, 끓는 점은 맞아요, 끓는 온도. 그래서 실제로 녹는 점 하시면 녹는 온도가 맞긴 한데 녹는 점이랑 끓는 점 둘 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할 거야. 융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 온도, 기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 온도. 근데 사실 이따가 혼합물 들어가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문제는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순물질에선 얘네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압력에서 압력이 같을 때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요. 그거는 할 수 있을 거고, 8m 산 같은 경우 10g이랑 20g 지금 넣었어. 누가 먼저 이거 못해 누가 먼저 녹겠어? 10g짜리가
그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 누가 먼저 끓겠어? 10ml, 20ml? 간단하죠? 양이 적을수록 빨리 끓는다라는 거고, 그다음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녹는 점, 끓는 점 달라진다. 이거까지 어렵지 않을 거고, 요 옆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이거 기억하시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혹시 기억날까요? 오케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괜찮아. 녹는 점이랑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해주면 얘네가 더 온도가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입자 운동이 활발한 상태로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가해준 열이 상태 변화에 사용되고 있어서 그런 거고, 어는 점 같은 경우에는 상태 변화하면서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에너지를 내뿜겠지, 열을 내뿜겠죠.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그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된다.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부분은 할 수 있을 거고, A, B, C, D 가열곡선 보시면 A랑 B, C랑 D라는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요거 하나 알 수 있고, 그럼 B랑 C 중에선 누구의 양이 더 많아? C가 더 많다 하시면 돼요. 요거까지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는 처음 나온 거라서 외우셔야 돼요. 끓는 점이랑 압력은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져요. 둘이 같이 갈 거야. 높아지면 높아진다. 그래서 압력밥솥 이용하죠. 그게 압력솥 이용하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일 거고, 그럼 밥이 빨리 되고 맛있게 된다.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면 밥이 설익는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지금 들으시면 되는데,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밥이 잘 안 돼. 맛없게 되거든. 그 이유가 산에 올라가면 위쪽은 기압이 어때? 높은 산에서? 기압이 낮아지니까,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졌네?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버리니까 밥이 잘 안 익는 거야.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이 요 옆에 나와 있던가? 안 나와 있나 봐요. 해결 방안은 위에 돌을 올려요. 어떻게 써야지 예쁠까? 밥을 한다. 요걸로 해결을 해요, 보통. 돌을 올려주면 압력을 우리가 일부러 높여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밥이 좀 더 괜찮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까지 괜찮죠?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밑에 3번이 하나도 어렵진 않은데 이상하게 그냥 많이 틀려요, 다들. 무슨 얘기냐면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인데, 물은 실온에서 어떤 상태야? 고체, 액체, 기체? 액체잖아. 왜 그렇냐? 녹는 점, 물의 녹는 점 얼마야? 얼음의 녹는 점 얼마예요? 0도. 끓는 점? 근데 우리 실온이라고 하면 보통 25도 정도 생각을 해요. 25도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 그러면 녹긴 했어.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녹아는 왔는데 액체가 기체로 끓었어요? 아직 안 끓었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을 알고 있으면 실온에서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당연히 고체죠. 그 사이에서 액체고요.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기체다. 그래서 문제는 그 뒤쪽에 10번 문제처럼 나올 수 있는 거야. A에 녹는 점, 끓는 점 있고, B에 녹는 점, 끓는 점, C에 녹는 점, 끓는 점 있어. 이때 실온에서 A부터 C까지의 상태를 써라 되어 있는데, 저는 25도를 써요. 끓는 점 뒤에 있는지 잘 안 보이네. 끓는 점 뒤에 있는지, 사이에 있는지, 녹는 점보다 앞에 있는지. 지금 이때 물질의 상태를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물질의 상태가 뭐야? 기체 상태다. B는 액체, C는 고체다. 보통 요렇게 문제가 나올 거고, 기체, 액체, 고체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애들이 가끔 헷갈려서 이상하게 틀려오긴 해요. 요것만 하시면 되는 거고, 내용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일단 쭉쭉 넘어가서 혼합물의 분리로 넘어갈 거거든? 26쪽. 혼합물의 분리가 나오는데, 그럼 일단 혼합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학책에서 처음 나오니까 혼합물의 정의부터 내릴 거예요. 우리 혼합물이라고 하면 단어 뜻이 뭐겠어? 뭐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 그쵸?
그래서 혼합물이라고 하시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순물질은 뭐냐?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혼합물은 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이라고 하시면 돼요. 순물질의 예시 보시면 구리, 철, 다이아몬드, 금, 산소, 질소 이런 것들. 구리하면 구리라는 원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철이라는 원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이아몬드, 탄소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러면 하나의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물질이야. 그래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여기까지를 원소에 해당하는 걸로 호전수 물질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 뒤쪽 물질들을 보시면 염화나트륨, NaCl이죠. 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에탄올은 에탄올까지. 얘네는 전부 다 우리가 뭔가 하나의 분자식 혹은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두 개 이상의 원소가 모여있는 애들은 맞는데 아예 합쳐져서 물질을 이루고 있죠. 하나의 물질을. 이런 애들도 순물질이고 이런 애들을 우리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가끔 문제 풀다 보면 화합물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화합물은 얘네 뜻하는 거고 얘네도 순물질이다까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제 원소기호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 호전수 물질이다. 원소기호랑 그 원소 이름으로 알고 있다 하는 애들 전부 다 순물질 골라주시면 되고, 나 얘 화학식 쓸 줄 안다 하는 애들도 써주시면 돼요. 순물질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혼합물은 얘네를 섞은 거라고 직접. 얘네를 섞은 애들을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예시 보시면 공기도 혼합물이에요. 이 공기 안에 이산화탄소 들어있고요, 산소 들어있고요, 질소 들어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들어있으니까 공기 혼합물이고, 설탕물 하시면 설탕은 순물질일 건데 설탕도 물도 순물질인데 두 개 섞은 거죠. 그 다음에 식초 같은 경우에도 물이랑 아세트산이랑 섞은 거고, 그 다음에 탄산음료, 합금 전부 다 혼합물이고요. 합금이라고 하시면 금속 여러 개를 섞은 거야. 금속 혼합물이고, 그 다음에 과일 주스도 혼합물이에요. 여러 가지 들어있죠. 그 성분표 보면은 그냥 과일만 들어있는 거 아니지. 그쵸? 그 다음에 흙탕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흙이랑 섞은 거잖아, 결국. 혼합물 맞고요. 우유도 혼합물이고, 암석도 혼합물이야. 다 혼합물인데, 이 혼합물을 두 개로 나눠요. 균일 혼합물이랑 불균일 혼합물로. 균일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뭔가 일정하고 고른 상태를 균일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르게 섞여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경우에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예시가 균일 혼합물이야. 공기, 설탕물, 식초, 탄산음료, 합금. 얘네는 어느 부분을 떼와도 똑같은 비율로 섞여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설탕물 마시면 처음에 달다가 중간에 안 달다 마지막에 엄청 달다가 그래요? 똑같이 달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단맛을 유지한단 말이죠. 똑같이 섞여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공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문 앞에 가면 산소가 적었다가 안쪽으로 오면 산소가 많았다가 하지 않죠. 그래서 얘네 균일 혼합물에 해당하는 거고,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흙탕물은요, 위쪽에 좀 지나면 위쪽에는 흙먼지가 많고 그 다음에 아래쪽엔 자갈 같은 게 좀 쌓여 있을 거야. 그쵸? 불균일한 거죠.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도 좀 놔두면 뭐 가라앉거든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오래 놔두면 위쪽에 좀 막 같은 게 떠. 그래서 얘네들 불균일 혼합물이고, 불균일 혼합물 중에 많이 틀리는 게 암석인데, 그 돌 보시면 그냥 똑같이 무슨 금속처럼 예쁘게 하나의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콕콕 점 박혀 있지. 점이 박혀 있는 건 여기에는 뭔가 다른 성분들이 껴들어가 있다는 거고 균일하지 않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암석은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하고요. 균일 혼합물에서 많이 틀리는 건 공기랑 합금. 합금은 아예 스텐 같은 거, 스테인리스 같은 거.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르게 섞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균일 혼합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경우에 보통 균일 혼합물이고, 불투명한 경우에 보통 불균일 혼합물로 가시면 돼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24K는 봐줘야 되는데, 순금이 24K야? 24K짜리는 순물질이라고. 근데 뭐 18K라든지 14K 같은 말 들어봤을까요? 얘네는 혼합물이야. 가끔 나올 수 있어서 그냥 24K만 순물질이고 나머지 숫자 적혀 있으면 혼합물이다. 그 순금에 섞인 금의 양이 얼만지 써놓은 거라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물질이랑 혼합물이랑 분리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물질의 특성들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용해도랑 밀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녹는 점, 끓는 점도 할 거고. 첫 번째로 나오는 거 혼합물의 밀도 변화 있는데, 그 사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사해에 사람 들어가면 둥둥 뜬다 이런 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긴 소금이 너무 많이 녹아있어. 밀도가 엄청 높은 거야. 내 밀도가 안 변했는데 물의 밀도가 높아져서 잘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에 녹인 소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소금물의 밀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처음에 달걀을 물에다가 넣으면 가라앉아 있는데 소금 넣다 보면 달걀이 점점 떠오를 거야. 혼합물은 밀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도 바뀔 건데 물보다 소금물이 높은 온도에서 끓어. 그리고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어는 점도 소금물이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 어는 동안에 온도 일정하게 유지 안 되고 점점 낮아질 거고요. 일단 이건 좀 이따가 보고 이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계속 높아진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계속 낮아진다. 그래서 강물은 얼어도 바다는 잘 안 얼죠. 그 이유가 소금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그러면 저 고체 액체 혼합물의 끓는 점이 왜 더 높아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물만 있는 건데 소금물은 물이랑 소금이랑 어쨌든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소금이 물이 날아가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금을 이기고 날아가야 돼. 근데 처음에는 뭐 물이 100 있고 소금이 10 있었다면 물이 좀 날아가면 물이 50 있고 소금이 10 있어. 그럼 소금을 이기려면 힘을 더 써야 되지. 그래서 점점 높아지는 거야. 어는 점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비슷한 내용을 어쨌든 혼합물 섞여 있으면 어느 점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로는 그 물에 소금 넣고 가열하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가열할 수 있으니까 소독 잘 된다라는 거고,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프를 먼저 넣으면 물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더 맛있게 된다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어는 점은 제설제 뿌리면 뭐 우리 발열 반응도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거 말고 뿌려 놓는 것만으로도 염화칼슘이 물에 녹았지. 물에 녹아서 혼합물이 됐죠. 그럼 어는 점이 더 낮아졌죠. 그래서 더 안 어는 것까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워셔액이나 아니면 부동액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부동액. 얼지 않는 액체다라는 건데 얘네 겨울에 안 얼어요. 물이면 얼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쟤는 안 얼은 이유가 혼합물이라서 안 얼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고체 혼합물에 녹는 점은 지금 학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얘네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근데 고체 상태야. 근데 얘네 둘이 혼합물로 만들었더니 녹는 점이 낮아졌고요. 그 녹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질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냐면 땜납 같은 거 사용을 하는데, 땜납하면 혹시 그 컴퓨터 안에 왜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가지고 안에 막 뭐 있는 거 사진으로라도 본 적이 있죠. 거기 보면 막 줄 있는데 사이사이에 동그랗게 막 뭔가 연결된 흔적들이 있거든. 이거 땜납으로 연결을 시킨 거야. 근데 얘가 왜 혼합물을 이용하냐면 얘도 금속이고 이 녹이는 땜납이라는 것도 금속인데 땜납을 녹여서 얘랑 금속을 연결시키고 싶은 거거든? 근데 만약에 땜납이 너무 안 녹으면 땜납 녹이려다가 옆에 붙이려던 금속들이 녹겠지. 땜납이 먼저 녹아서 얘가 붙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땜납 금속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혼합물. 그 다음에 퓨즈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퓨즈는 그 전류 차단하는 애들이거든?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내려가. 끊겨서 그 금속에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기 차단하는 애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녹는 점이 너무 높아버리면 전류가 많이 흘러서 끊어져야 될 상황이 안 끊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혼합물 이용해서 좀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땜납이랑 퓨즈라는 예시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해주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있는데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5분만. 그래서 우리 혼합물을 분리할 때 물질의 특성 이용할 거라고 했고, 밀도차 이용한 분리랑 용해도 이용한 분리랑 끓는 점, 녹는 점 이용한 분리까지 할 건데,
일단 밀도차 먼저 보시면 액체 혼합물에 분리를 할 건데 쉽게 생각하면 물이랑 기름이랑 섞으면 분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할 것 같아. 왜? 왜? 위에 기름만 뜨면 되잖아. 스포이드로 뜨든 뭘 하든 아니면 밑에 물만 뭐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이용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액체 혼합물에 분리할 때는요 서로 섞이면 안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에 밀도가 달라야 돼. 액체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밀도가 작은 거랑 큰 것 중에 누가 뜬다? 밀도가 작은 게 뜰 거다. 그리고 우리 요 분별 깔때기라는 친구 이용해서 쓸 건데 요거야. 분별 깔때기. 저렇게 생겼는데 얘 일단 사용 방법이 안 써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넣어요. 물이랑 식용유를 집어 넣었어. 물이랑 식용유 집어 넣고 좀 일단 시간을 좀 놔두고 가만히 놔둘 거야. 왜냐면 물이랑 식용유도 막 흔들어 보면 섞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섞인다는 게 완전히 혼합된다는 완전히 소금물처럼 녹아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좀 방울방울 져가지고 서로 섞여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시간을 또 당근 기다린 다음에 좀 분리 잘 된 것 같다 싶으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 마개를 열어야 돼요. 위쪽에 여기가 마개야. 위쪽에 뚜껑이 있었는데 마개 열고요. 밑에 수도꼭지 할 때 꼭지 생각하시면 돼요. 꼭지를 돌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밀도가 큰 물이 밑으로 떨어져. 그쵸? 여기까지 됐죠? 밀도가 큰 거 떨어지는데 한 요 정도까지만 떨어뜨릴 거야. 여기까지 떨어뜨리고 비커 바꿀 거예요. 새 비커 가져와서 새 비커에다가 요만큼 받을 거야. 가운데 부분은 아직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는 버리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번에는 마개 부분으로 위쪽 거를 버릴 거야. 위쪽 거를 다른 비커에 넣을 거야. 아래쪽 부분은 이쪽 처음 비커에다가 넣을 거고요. 중간 부분은 버릴 거고요. 윗부분은 마개통에서 꺼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리는 거,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린다라는 게 많이 틀리거든요. 빨대 같은 거 위에 잡고 물 담긴 상태에서 위에 잡고 들면 이 안에 물 차 있죠. 그 상황처럼 여기 마개를 안 열고 꼭지를 돌리면 물이 잘 안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열면은 압력이 갑자기 바뀌면서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마개 먼저 연 다음에 꼭지 돌려야 돼. 이 순서 잘 나오니까 이거 하나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래층의 액체가 먼저 분리될 거야. 밀도가 큰 거 먼저 분리되고 밀도가 작은 위쪽은 위쪽의 입구로 분리를 한다. 요거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옆쪽에 스포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양이 너무 적으면 얘는 지금 손이 이만하면 얘가 이만하니까 많이 섞였을 때고 얘는 양이 적을 때 양이 적으면 시험관에다가 넣고 위쪽에 액체 먼저 스포이드로 꺼낼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밀도가 작은 게 먼저 분리된다. 분별 깔때기 쓰면 밀도가 큰 게 먼저 분리된다.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액체 혼합물의 분리 예시 있는데 요거 다 외우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외워야 되는데 사실 물과 식용유 누가 떠? 식용유 같으죠? 그거 알고 있고 간장과 참기름이면 누가 물의 포지션이야? 간장이 물이죠. 참기름이 식용유의 포지션이지. 누가 뜨겠어? 기름이 뜰 거야. 그 다음에 물과 에테르도 물이 가라앉아요. 기본적으로 물의 밀도가 큰 편이거든. 그래서 대부분은 물같이 생긴 애가 가라앉고 기름처럼 생긴 애들 위쪽에다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물이랑 사양화탄소만 좀 달라. 물이 위층에 떠. 물이 위층에 뜨는 경우 물과 사양화탄소밖에 없으니까 얘만 물이 위에 뜬다.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사양화탄소가 가라앉는다. 오케이? 요것만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액체 혼합물이고 그 밑에 고체 혼합물의 분리도 있어요. 벽실을 털고 나면 속이 여문 애들이 있을 거고 잘 안 여물고 껍질만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걔네를 축정이라고 하고 좋은 벽실은 잘 여문 애들인데 물에 넣어서 분리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이라도 찬 애들이 다 가라앉는 거지. 그래서 소금물을 넣어줄 거야. 소금물에다가 넣었더니 정말 잘 여문 애들만 가라앉고 덜 차 있거나 아예 안 차 있거나 한 축점이는 위로 뜰 거예요. 그럼 얘네 걸러서 버리고 좋은 것만 쓰면 되죠.
이게 고체 혼합물의 분리고, 그러면 이때 뭐 고체는 둘이 밀도만 다르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액체의 조건을 알아야 돼. 액체가 벽시랑 쭉정이를 녹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액체의 밀도가 쭉정이보다 작으면 될까요? 쭉정이보다 액체의 밀도가 작으면 누가 떠? 액체가 뜨잖아. 안 되죠? 그 다음에 액체의 밀도가 조음벽시보다도 크면 조음벽시도 뜨죠. 그래서 두 물질의 중간 정도여야 돼. 그리고 두 물질을 모두 녹이면 안 돼요. 그래서 고체 혼합물의 분리는 이 액체의 조건을 기억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음벽시 말고 신선한 달걀도 있는데, 신선한 거 가라앉고 오래된 거 떠요. 이 안에 공기질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오래된 건 뜰 건데, 이때도 소금물 이용하면 좀 더 좋고요. 그래서 소금물 이용해서 쓴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이랑 모래 분리하는 거 간단하죠. 당연히 스티로폼이 물에 뜨니까.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3개 정도 섞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A, B, C. A, B, C를 섞어 놓으면 처음에 에탄올에다 넣었을 때 A만 떴어. 그러면 A가 밀도가 제일 작고 에탄올, 그 다음에 B, C였던 거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액체를 첫 번째로 넣어서 하나 먼저 분리해주고, 그 다음에 B랑 C는 물에다가 넣어봤더니 B가 떴네. 그럼 B 걷어내고 C까지 분리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분리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까지 해주면 되고, 그 밑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시. 사금 채취랑 혈액 분리랑 기름 제거랑 있는데, 기름 제거는요, 기름이 위에 뜰 거야. 기름이 위에 뜨니까 그거 내가 이렇게 쭉 걷어오면 되겠죠. 오일 펜스 이용해서 쭉 걷어올 수 있다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혈액 분리하는 건 원심 분리기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원심 분리기 이용하면 이렇게 막 돌릴 거거든? 원심력 이용해서 밀도가 낮은 애들이 위로 뜨고요, 밀도가 큰 애들이 가라앉을 거야. 그래서 혈구가 아래로 간다. 밀도가 크다. 밀도 큰 애들이 아래쪽으로, 밀도 작은 애들이 위쪽으로 분리된다. 그 다음에 사금 채취하는 것도 금이 그 사금의 밀도가 더 커서 이거를 내가 물속에 넣고 흔들면 사금은 밑에 남아있는데 모래가 씻겨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사금 채취한다라는 거. 요거 3가지 예시 나오니까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금물에 넣었는데 쭉정이랑 조음벽시가 분리가 잘 안 되고 쭉정이가 너무 조금 뜨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돼요. 맞아? 그러니까 분리가 잘 안 되면 소금을 좀 더 넣어서 축정이를 더 뜨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떠올랐어. 그땐 뭐 넣으면 되겠어? 물 넣으면 되거나. 그거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밀도 요 정도 하면 되고, 또 넘어가서 또 뒤로 확 넘어가야 되네. 용해도랑 끓는 점 녹는 점 34쪽.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 얘기가 나오는데, 재결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재결정이라고 하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되어 있는데, 요런 거 생각해보면 돼요. 붕산이랑 염화나트륨이랑 2개의 고체 가루 상태에서 섞었어. 문제 보시면 20g이랑 20g을 일단 섞었어. 가루 상태에서 섞었어. 그거를 80도 물 100g에 녹인대요. 80도 물 100g에 녹이면 얘네 자체는 안 바뀌어. 둘 다 녹을 수 있어요. 이만큼씩. 80도 물 100g에 녹여놨더니 20g은 둘 다 일단 녹을 수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맞죠? 둘 다 녹을 수 있었는데 얘네를 냉각을 20도까지 시킨대. 20도 상태에서 보니까 붕산은 더 이상 못 녹죠. 염화나트륨은 아직도 다 녹아있지. 아직 불포화야. 붕산은 석출되는데 염화나트륨은 석출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붕산을 걸러낼 수 있죠. 맞아요? 그렇게 재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럼 남아있는 액체가 있을 거거든? 그 액체에 붕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아직 붕산이랑 염화나트륨 섞여 있는 상태인데 붕산만 분리해낼 수는 있다. 이게 재결정에 대한 이야기고, 예시로 또 잘 나오는 게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천일염 같은 경우에 그냥 바다에서 염전에서 바로 얻은 소금들 있지. 그걸 물에 녹이면 불순물은 안 녹을 거야. 안 녹는다도 용해도가 0인 거예요. 안 녹는 것도 용해도가 낮은 거니까 용해도 차이 맞아. 녹는 거 안 녹는 걸 분리하는 것도. 그래서 물에 녹인 다음에 거름장치로 걸러요. 거름장치로 거르게 되면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 제거될 거야. 불순물은 위에 걸러지고 밑에 소금물 남아있죠? 그럼 물 증발시켜서 정제 소금 얻을 수 있는 거죠. 요것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용해도 차로 재결정이랑 거름 나올 수 있어. 거름. 물에 녹이고 녹는 거 안 녹는 거 걸러주는 거. 거름도 용해도 차를 이용한 거다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탕수수에서 설탕 분리하는 것도 용해도 차를 이용한 거니까 요거 그냥 예시만 외우시면 돼요. 재결정에서 문제 나온다면 이렇게 용해도 석출량 구하는 거랑 문제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내용 괜찮죠? 넘어가서 끓는 점이랑 녹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가 있는데, 일단 증류하시면 끓는 점 차를 이용한 거야. 밑에 그래프로 보면 물이랑 에탄올을 섞은 거야. 물이랑 에탄올을 섞었는데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78도 정도예요. 그 다음에 물은 100도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낮은 온도에서부터 끓이기 시작했어. 끓이기 시작하면 누가 먼저 끓어? 78도에서 끓는 에탄올이 먼저 끓어. 그래서 에탄올 먼저 끓어 나오고 100도 됐을 때는 이제 물이 끓어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거 이용하겠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증류라고 부를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액체 혼합물 끓여 나올 때 78도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끓여 나오기 시작할 거야. 왜? 혼합물에 끓는 점 어떻게 된다고? 조금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고 했잖아. 조금 높은 온도에서 끓고요. 그리고 끓는 동안 온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온다 되어 있어. 사실은 물도 조금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물 기화할 수 있잖아. 우리 100도 되기 전에도 김 좀 나올 수 있죠. 기화하고 있고 그게 이제 공기 중에서 김으로 수증기로 액화한 거니까 분명 이 온도에서 물도 끓어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주로 에탄올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던 에탄올들 이 부분에서 대부분 다 끓어나와요. 100도에서 거의 대부분 물만 끓어나올 거야. 오케이? 이 과정 거친다라는 거 가열곡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에탄올에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리을 부분에서 물이 끓어나온다. 에탄올이랑 물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쪽에 얘 봐주면 얘가 실험 장치인 건데, 액체 혼합물 넣고 끓여. 그러면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겠죠? 끓어 나온 거 위로 갔겠지? 요 옆으로 타고 갈 거야. 타고 갔는데 끝에 호스에 찬물 들어있어요. 그러면 액화되겠죠? 이쪽에 에탄올이 모이겠죠? 먼저 끓어 나오는 물체가 요 시험관에 모이는 것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끓임 쪽이라고 하시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끓임 쪽에 대한 설명이 아마 뒤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서 이따가 체크를 해줄게요. 그래서 요거까지 봐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유의 분리 있어요. 얘도 끓는 점. 끓는 점 차를 이용할 건데,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되고요. 높은 물질일수록 아래쪽에서 분리돼요. 그래서 원유를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그 낮은 온도에서 끓는 애들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다 식어서 이제 액화될 거예요. 아니면 아예 기체로 나올 수도 있고요. 석유가스처럼. 근데 만약에 끓는 점이 너무 높아.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은 금방 액체가 되겠죠. 끓여 나와서.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은 애들 먼저 분리되고 낮은 게 제일 위에서 분리될 거야. 끓는 점 높은 애들 중유랑 아스팔트 있고요. 그 다음에 경유, 등유, 휘발유, 나프타, 액화, 석유가스까지 있는데 요 순서는 학교에서 외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순서 외우라고는 안 하더라도 끓는 점이 낮은 게 위쪽에서 분리되고 높은 게 아래쪽에서 분리된다. 요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가스고 맨 아래쪽에 아스팔트인 것까지는 우리 상식선에서 해결 가능할 거고요. 그쵸? 원유의 분리랑 비슷한 게 공기도 분리할 수 있거든? 공기의 분리도 액체 상태의 공기를 넣어준 다음에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질소 기체가 제일 위쪽에서 분리되고요. 제일 높은 산소가 제일 아래쪽에서 분리될 거예요. 질소랑 산소인 건 상관이 없는데 얘도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 낮아지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요거는 똑같다. 원리가 똑같다는 거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유의 분리에서 또 하나 실수하기 쉬운 게 범위로 나와 있지. 그럼 이거 순물질일까? 아니야. 지금 여기서 분리된 애들, 각 층에 있는 애들 순물질 아니에요. 혼합물 상태로 저 사이에 있는 애들이 뽑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에 밑에 전통 소주 만드는 것도 있는데 고물을 발효해서 술을 만들어. 술 만들고 얘를 끓여요. 그럼 에탄올이 먼저 날아가겠지. 에탄올 먼저 날아가는데 찬물 만나서 액화되고 소주만 담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 번 해서 전부 다 완벽하게 분리되진 않고요. 여러 번 거칠수록 순수한 액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끓는 장차를 이용한 증류의 단점이 한 번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안 돼서 여러 번 거칠수록 순수한 액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녹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도 있어요. 녹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예시 정도만 보면 되는데, 녹는 점이니까 얘는 고체 혼합물이겠지? 끓는 점차는 당연히 액체 혼합물인 거고, 녹는 점차는 고체 혼합물일 거고,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의 분리. 녹는 점이 다르니까, 암석이랑 금속이랑 녹는 점이 다르니까 녹여서 분리해낼 수 있다. 금속 혼합물도 금속마다 녹는 점은 다를 거야. 여러 금속마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고, 초콜릿에서 지방 성분만 뽑아낼 때도 지방의 녹는 점이 다르니까 분리해낼 수 있다. 이 정도 예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내용이 끝이긴 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 여러 가지 혼합물의 분리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거 밀도차가 나는 혼합물 분리를 할 때 분별 깔때기 이용할 때 조건이 뭐라고? 분별 깔때기 밀도가 다르고 섞이면 돼, 안 돼? 서로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 분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밀도차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려면 그 액체의 조건은 뭐였어? 분리하는 액체의 조건? 녹이면 돼, 안 돼? 두 물질을. 녹이면 안 되고 밀도가 어때야 돼? 두 물질의 중간이어야지 하나 뜨고 하나 가라앉죠? 오케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용해도 차가 나는 혼합물은 말 그대로 둘이 용해도 차이가 많이 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랑 녹는 점 차 나는 거는 가열해서 분리하는 건데, 액체 혼합물이면 끓는 점 차, 고체 혼합물이면 녹는 점 차로 가시면 되고. 문제가 이렇게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얘네를 어떻게 분리할 거냐라는 거야. 이렇게 조건이 있을 거야. 얘네를 다 섞어놓고 분리를 하려면 누구 먼저 분리하면 될까? 카놀라유 먼저 분리해도 되고요. 만약 아니라면 걸러서 녹말 먼저 분리해도 되고요. 근데 카놀라유 먼저 분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카놀라유 분리해주고, 그 다음에 녹말 소금 물 있으면 녹말만 안 녹았지. 걸러주고요. 그 다음에 증발시켜서 물 따로 얻고 소금 얻고 하시면 되죠. 이 표를 준 다음에 어떻게 분리할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처럼 이렇게 준 다음에 각각에 들어갈 게 뭔지를 찾으라고 하기도 해요. 뭐가 들어갈지, 누굴 먼저 분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때 사용한 물질의 특성이 뭔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용한 물질의 특성 뭐야? 여기서 사용한 거 밀도차 이용한 거고, 여기는 걸은 거잖아. 녹는지 안 녹는지. 그럼 뭐야? 여기 용해도 이용한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증발시키는 것. 끓는 점 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 정도 해주면 되고, 그 뒤에 문제들은 비슷비슷하니까 괜찮은데, 어떻게 내용을 다 하긴 했네? 일단 그 숙제를
내가 이거 1단원을 한 번에 다 하라 그러면 그건 좀 많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쵸? 일단 이번 주에 본교재 최대한 풀긴 풀 건데 이번 주에는 33쪽? 33쪽 많은가? 아니 33쪽 많다. 무지를 특성까지만 하자. 할 수 있으면 더 해도 되는데 너무 많으면 25쪽까지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데까지 쭉 푸시면 돼요. 쭉 풀면 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저 12시 1강의실에서 들을 거거든? 그때는 1단원에 대한 숙제는 안 내주실 거라서 본교재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본교재는 다 풀어올 거고 시험 대비 교재는 시간 나시면은 중간중간에 안 까먹을 정도로만 풀어주시고 만약에 다 못 풀면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요 뒤에 문제 조금만 풀자. 맨 이제 42쪽으로 가서 42쪽에 18번. 이건 문제 괜찮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1번이랑 2번 문제. 실력 탄탄 1번, 2번.